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주제,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 공인을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콘스탄티누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다를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간략한 도표인데요. 로물루스에 의해서 시작된 로마가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476년 멸망하죠. 그 사이에 이제 옥타베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가 교회사적으로는 이정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황제들인데, 이 옥타베누스부터 콘스탄티누스까지 이때 로마에서 기독교는 약간 사교, 약간 불법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총 10번 있었고요. 또 이단들, 초대교회 이단들, 거기에 대처하는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이제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을 한다. 마침내 그리고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391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콘스탄티누스에서 테오도시우스까지의 시간, 로마가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옷을 완전히 맞춤 옷을 입게 되는 이 시기의 시간, 이 시간까지의 역사를 이 시기에 또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콘스탄티누스가 등장하기까지 로마 전체 역사를 간략히 보면은, 자, 팍스 로마나 시대가 주전 31년부터 주후 180년까지 펼쳐지죠. 그 이후 로마는 정점을 찍고 쇠퇴기를 이제 갖게 되는데 180년부터 235년까지. 자, 그러다가 235년에서 284년까지 50년 시간 동안 위기의 3세기라 불리는 시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군인 황제들의 난립기에 의해서 이때 로마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가 마침내 군인 황제 혼란기를 종식시킨다. 자, 그는 제국이 직면한 현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냉철하게 인식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혼자 제국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두 명의 황제,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인 막시미아누스에게 서쪽을, 그리고 자신은 동쪽을 통치하면서 이제 두 명의 황제가 통치하는 양두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동방과 서방에 각각 부제, 일종의 부통령을 임명하죠. 그래서 동방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서방은 막시미아누스가 일종의 정제, 일종의 대통령이죠. 그리고 각각 부제로서 갈레리우스, 그리고 콘스탄티우스, 클로스가 부제, 부통령으로 되면서 이제 4명이 통치하는 사두 정치 체제가 출범을 하죠. 정제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부제가 정제로 승격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이전에 50년의 그 군인 황제의 혼란기, 이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고한 어떤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자, 그는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내지 않고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딸인 발레리아와 갈레리우스가 결혼하죠. 그리고 막시미아누스의 딸인 테오도라와 콘스탄티우스 클로스의 딸이 클로스가 결혼하죠. 이렇게 되면서 동방과 서방의 정제는 부제와 각각 장인과 사위라고 하는 어떤 혈연의 끈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탄탄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 이거는 동방과 서방의 정제들이 통치하던 이제 영토인데, 바로 거대한 로마 제국을 4명의 그 정제와 부제가 있는데 나누어서 서방 정제, 서방 부제, 그리고 동방 정제, 동방 부제가 통치하던 지역이죠. 동서방을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2차 사두 정치가 출범하면서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친구와 함께 은퇴를 합니다. 자신도 은퇴하고 친구도 강제 은퇴시키죠. 그러면서 부제였던 갈레리우스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정제로 승격을 한다. 그리고 동서방이 각각 부제로서 막시미누스 다이아, 그리고 세베루스가 부제로서 새롭게 픽업이 되죠.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의 아들이, 자,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인 이 콘스탄티누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은퇴를 하고,
이 정도 시스템이면 최소 20년은 문제없다고 확신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은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2차 사도정치는 1차에는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뭔가 1차 때와 같은 정제와 부제 사이의 어떤 장인과 사이로서의 끈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1차 때와 달리 2차는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같은 어떤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후계 구도에서 완벽하게 제외된 이 폭탄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전임 정제인 막시미아누스의 아들 막센티우스, 그리고 이 현임 정제인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의 아들인 이 콘스탄티누스,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사도정치 체제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이들의 어떤 불만이 바로 결국은 후에 내란으로 넘어가는 빌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콘스탄티누스, 기독교인의 영원한 친구로 불리는 그의 등장을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바로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리고 막센티우스를 격파하고 또 리키니우스를 격파하고 마침내 제국의 최고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되는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1막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과정. 자, 내란은 의외로 빨리 찾아옵니다. 2차 사도정치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되는 시점이었죠. 바로 서방의 정지였던 이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임종을 지키고 있던 이 31세의 장성한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있었던 거죠. 이 콘스탄티누스는 엄마가 누군가? 바로 술집 딸이에요. 술집 딸인 헬레나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이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가 서방 부제로 갑자기 픽업되면서, 게다가 어때요? 엄마와 강제로 이혼당하죠. 왜냐? 서방 정제인 막시미아누스의 딸과 또 결혼을 해야 했잖아요. 장인과 사이의 끈으로 묶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콘스탄티누스는 엄마와 함께 동방으로 쫓겨납니다. 하지만 그에게 행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방에서 동방 정제인 디오클레티누스 황제 정제 밑에서 전쟁을 하면서 전공을 차곡차곡 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행운은 또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인, 서방 정제인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죽을 때 그 옆에서 임종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장병들은 이 정제 곁에 늠름한 아들을 당연히 정제로 옹립하죠. 정제가 죽었으니까 그 정제의 아들이 정제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 디오클레티누스가 만든 이 사도정치 시스템상 어떻게 해야지 맞습니까? 바로 서방 부제였던 세베루스가 정제로 승진하고, 그리고 그가 새로운 부제를 임명해야 했는데, 이러한 일종의 월권적인 행동, 이걸로 인해서 이후 18년간 벌어질 그 내란의 신호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차 사도정치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동방정제였던 갈레리우스의 타협안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자, 이 세베루스가 서방의 정제가 되고,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부제가 되는 선에서, 그러니까 장병들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정제의 아들이니까 정제로 했지만,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바꾼 것이죠. 바로 세베루스가 정제가 되고, 콘스탄티누스는 서방 부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막센티우스는 또 소외된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제2막 막센티우스, 불만자 막센티우스를 격파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막센티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서방 정제인 막시미아누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는 이번에도 후계자 구도에서 또 열애가 됐다. 똑같은 처지였던 콘스탄티누스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같은 상황에서 서방 부제 자리를 꿰찼죠. 자, 이 막센티우스의 지지 기반은 어디였는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반도가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이 로마는 서방에 속하죠. 그러니까 토벌 사령관으로 서방 정제인 세베루스가 나서는데, 문제는 뭐예요? 서방 정제였던, 하지만 은퇴한 이 막시
막시미아누스가 자신의 아들인 이 막센티우스를 지지하면서 상황이 꼬이게 됩니다. 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신들이 모시던 사령관을 보자 이 세베리우스의 군인들은 갑자기 전의를 상실했겠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토벌 사령관인 세베리우스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결을 하고 맙니다. 상황은 완전히 이제 꼬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마지막 최종 체제인 4차 사도 정치 체제가 등장하는데, 자, 이런 실타래처럼 얽힌 상황에서 순회 회담이 열립니다. 바로 갈레리우스 그리고 현직 정제죠, 동방, 그리고 디오클레티누스와 막시미아누스, 바로 은퇴한 동방과 서방의 정제였는데, 이 세 사람이 순회 회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재위 복귀가 강력히 요구되지만 그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재위 복귀가 요구될 때 끝까지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대신 자기의 친구인 중간에 끼어든 막시미아누스를 호되게 질책한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서방 정제로서 새로운 인물인 리키니우스를 임명하죠. 리키니우스를 새롭게 임명한다. 그렇게 하면서 4차 사도 정치로 동방에는 갈레리우스와 막시미누스 다이아 그대로 가고, 서방은 새로운 인물로 리키니우스, 세비루스가 자살했을 때 이 자리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부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제로 이제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두 명의 불만자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막시미아누스 다이아예요. 이 사람은 3년간 개고생했는데 계속 자신은 부제예요. 근데 새로운 듣보잡인 이 리키니우스가 갑자기 부제 자리도 없이 갑자기 정제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단지 갈레리우스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 막시미아누스 다이아의 불만. 거기다 더 나아가서 또 누구의 불만일까요? 바로 막센티우스죠. 막센티우스는 다시금 재위 경쟁에서 또 배제됩니다. 그는 극도의 모멸감을 느끼죠. 왜냐? 이 순회 회담에서 자기 아버지도 참여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인 막시미아누스는 아들 막센티우스를 결국 정제, 부제 아무것도 이제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회 회담 후에 이 부자 간에 격렬한 언쟁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언쟁 후에 아버지인 막시미아누스는 콘스탄티누스에게 몸을 의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막시미아누스의 죽음이 이제 찾아오는데, 자, 막시미아누스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이 콘스탄티누스에게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죠. 바로 자신의 딸인 파우스타와 이 콘스탄티누스가 결혼하도록 제안하죠. 자, 이것은 이 콘스탄티누스의 유일한 핸디캡, 바로 황녀를 아내로 다 두고 있는데, 바로 그런 핸디캡을 메꿀 달콤한 제안이었던 거죠.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지만, 이 막시미아누스는 다시 한번 노망기가 발동하죠. 사위인 콘스탄티누스가 야만족을 격퇴 중인 상황에서 쿠데타를 합니다. 하지만 사위가 곧바로 돌아와서 간단히 제압을 하고 결국 막시미아누스는 죽게 되죠. 자, 어떻습니까? 최초의 동방과 서방의 정제인 디오클레티누스, 이 깨끗이 은퇴한 이 디오클레티누스와 굉장히 비교가 되는 지저분한 이 막시미아누스의 종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막시미아누스가 310년에 죽고 그 이듬해인 갈레리우스, 동방의 정제였던 이 갈레리우스마저 죽으면서 사도 정치는 이 최종적인 종말을 고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정제 1명, 부제 2명, 그리고 찬탈자인 이 막센티우스가 벌이는 일종의 진흙탕 싸움이 이후에 펼쳐집니다. 이 합법적인 3명은 찬탈자 1명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공조하게 되는데, 바로 막센티우스 격파에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군가? 바로 콘스탄티누스였죠. 이 콘스탄티누스는 출정에 앞서서 서방 정제인 이 리키니우스와 이 동방 정제인 리키니우스와 동맹을 맺죠. 그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누이인 콘스탄티아와 리키니우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 자, 이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의 이 세기의 대결, 바로 312년에 있었던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라고 하죠. 자, 이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보다 2배나 군대가 많은 막센티우스를 격파하게 되는데, 이 전투 전날 어떤 그 환상적인 에피소드가 펼쳐지는데, 꿈에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지금 보시는 이 사인, 이것은 바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라틴어의 두 개의 철자입니다. 바로 요거를 이제 로마 군대에 방패에 새겨넣고서 결국 그 다음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죠. 자, 그리고 이 전투가 바로 312년에 벌어진 밀비우스 다리 전투이고요.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이듬해인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로 가서 동방의 정제인 리키니우스와 회담을 하죠. 그리고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다. 그게 바로 그동안 이제 불법적인 종교였던 기독교를 이제 합법적인 종교로 승인을 하게 되는 칙령이 나오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역사 공부는 연도만 암기하는 학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암기해야 되는 몇 개의 연도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 313년. 요 칙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역사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이제 또 죽게 되는데, 자, 이 친구는 어때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신은 계속 부재로 있는 거고, 그리고 동서방의 정제가 이제 어때요? 천황과 매부로서 이제 또 결혼하면서 또 끈이 맺어지면서, 자, 그러면서 자신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발레리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청혼을 하죠. 이 발레리아가 누굽니까? 이 발레리아는 바로 초대 황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딸이죠. 그리고 죽었던 이 동방 부제 이 갈레리우스의 미망인인 거예요. 이 발레리우스와 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막시미누스 다이아는 이 상황을 이제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카드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발레리아가 이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막시미누스 다이아는 모욕감 때문에 이 모녀, 이 발레리아와 함께 그 엄마,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딸과 그 부인을 그냥 투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항의를 하니까 재산을 몰수한 이후에 모녀를 추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막시미누스 다이아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자, 바로 그 옆에 리키니우스의 영토를 침공했다가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원치 않게 로마는 양도 정치가 되죠. 바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두 사람만 남고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이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죽으면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아내와 딸과 관련된 막강극이 펼쳐지죠. 자, 리키니우스가 승리하면서 이 모녀는 자신들의 운명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 부재를 거치지 않고 정제로 승격한 게 리키니우스거든요. 리키니우스 어떻게 됐는가? 바로 갈레리우스의 친구였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바로 이 갈레리우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로 이 발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녀의 기대가 전혀 허황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키니우스는 옛 친구의 아내를 문전박대합니다. 그리고 쓸쓸히 돌아가는 모녀를 데살로니가 중앙광장에서 처형을 합니다. 와우. 자, 고향에서 완전 은퇴해서 말년을 보낸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딸이 이렇게 비참하게 처형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정말 권력무상을 느꼈겠죠. 자, 이러다가 이제 제3막 리키니우스를 격파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313년에서 315년까지 바로 콘스탄티누스, 리키니우스 두 사람의 양도 정치는 잘 가다가 결국 파국을 맞게 되는데, 이 사이에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두 번 모두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하죠. 하지만 리키니우스는 아내인 콘스탄티아, 즉 콘스탄티누스의 누이의 중재로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됩니다. 313년에서 322년까지 콘스탄티누스는 북방 야만족 격퇴에 또 열중하게 되고요. 하지만 324년 콘스탄티누스가 야만족 격퇴에 분주한 틈을 타서 리키니우스는 다시 대군을 모으고 또 쳐들어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도 다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하게 되죠. 콘스탄티아의 중재로 다시 목숨을 건지지만 1년 후 리키니우스는 결국 영모죄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자 결국 이 콘스탄티아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314년 마침내
18년의 권력 투쟁에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유일한 생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 13년간 전제 정치가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로마는 40년 만에 다시 단독 황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제3화 제국의 최고 통치자를 우뚝 선 이제 콘스탄티누스. 자, 콘스탄티누스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하는데 그게 뭐였는가? 새로운 수도, 새로운 종교, 그리고 새로운 로마였죠. 그래서 새로운 수도로서 그는 로마에서 바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종교로서 뭐예요? 당시 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서 이제 하나를 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죠.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최초의 종교회의의 의장으로서 이 교회회의를 이제 주관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가족 내 유혈 사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권력 투쟁 과정에서 장인인 막시미아누스, 그리고 처남인 막센티우스, 그리고 매형인 리키니우스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자, 이것은 권력 투쟁의 상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화가 가능하죠. 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된 지 2년 후에 벌어진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극이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의 인간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6년 그의 아들 크리스푸스를 이제 체포하죠. 그리고 이유가 뭔가?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엄마죠. 새엄마 파우스타와 불륜을 이제 이유로 결국 체포해서 죽이게 되는데, 당시 29살이었던 아들 크리스푸스를 죽이고, 그리고 아내인 파우스타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때쯤에는 이제 새로운 아내 파우스타로부터 얻은 3명의 아들이 바로 10살, 9살, 6살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전처소생의 장성한 아들은 자기가 짜놓은 이 후계 구도에서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처형을 한 거죠. 그리고 아내인 황후 역시 더 이상 이제 황통을 이을 자녀 출산이 이제 불가능하자 용도 폐기한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기독교를 공인한 고마운 황제로 여겨지지만 참으로 비정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그 면모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바로 사도 정치의 그 틈에서 최고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되는 과정을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